안녕하세요. 인문결TV. 저는 여러분들의 이슈피커 애나입니다. 오늘도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팟캐스트로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지 165회차 됐고요. 네. 166회차를 맞이하게 됐고 그리고 유튜브로 또 이제 새롭게 만나 뵙게 됐는데 유튜브뿐만 아니라 또 네. 다른 데도 있더라고요. 어떤 데 있어요? 그 네이버 TV도 있고 그런 데로도 예, 지금? 카카오 TV도 있고. 아 진짜요? 네. 다양한 곳에서 저희를 볼 수 있군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증도 갖고 계신 것 같고 뒤에 있는 기타는 뭐냐는 또 예, 누가 물어보셨죠? 뒤에 이 지금은 안 조그만 보여. 인문결 연구소 안에 있는 조그만 스튜디오인데요. 이 뒤에 기타도 있고 뭐 나름 네. 이게 수담 하시든 치시던 거예요? 예. 뭐 치시던 베이스? 건 지금도 치고 있고요. 치시는? 네. 한번 좀 그러면 이렇게 나중에. 왜요? 지금은 또. 그리고 이거는 네. 일렉트릭이라서 쳐도 소리 안 나요. 연결을 해야지만 되는구나. 네. 언제 한번 저희 공개 방송을 하거나 아니면 좀 특별한 날 미리 좀 준비를 하셔서 안 그래도 한 곡 좀 들려주시면. 그 벙커에서 네. 연말쯤에 한번 공연하라고 오, 저한테 괜찮다. 얘기를 해서 괜찮다. 만약에 그게 진짜로 실현이 되면은 네. 이 청취자들하고 네.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우와. 공연 한번 하려고요. 레퍼토리는 어떻게 정하실 건지. 저는 Living Next Door to Alice 뭐 예. 이런 노래로 7080 그럼 아무도 안 오실려나? 아니죠. 또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자 이렇게 어떻게 흘러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저로서는 저도 여기 약간 지적인 그런 것도 좀 쌓을 수 있고 많은 분들 다양한 분들 만날 수 있어서 이 시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면서 준비를 하고 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끔 좀 지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의 댓글 보면 좀 살짝 울컥해집니다. 오비이락7이라는 닉네임 쓰신 분께서 팟빵으로 댓글을 하나 올려주셨는데 방송보다 팟캐스트라는 사실을 또 설령 유튜브 방송이라더라도 자연스러운 진행을 선호하니까 누구나 생활인이니까요. 일을 꼼꼼하게 하시는 거 좋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정도 이해는 다들 하실 겁니다. 그보다 롱런 해주세요. 정말 좋아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점점점 해주셨는데 이게 약간 뒷말에 우리 임 소장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러시고 정말 좋아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 말에 좀 진짜 훅 하네요. 마음이. 예. 이분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네. 쫙 녹아내리게 하는 그런 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글인데도 네. 뭔가 진정성이 막 느껴져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비이락7. 네. 그리고 무늬목매님 자주 댓글 주시는 분인데요. 이분께서 북한의 중산층 이야기, 네. 중간층의 등장에 대한 이야기 에피소드 들으시면서 저는 중간층인가요? 라고 하시면서 1번 49층 중에 19층에 삽니다. 2번 한 해에 한 권 정도의 책을 사서 읽습니다. 올해는 2권을 샀네요. 3번 5km 러닝과 등산, 탁구, 당구를 즐겨요. 4번 일주일에 2번 정도 술을 마시고 한 달에 1번 정도 코인 노래방에 가요. 오호. 중간 이상인데요. 이건 상류층이죠. 문화적 상류층 아니에요? 그러게요. 예, 그리고 5번 가끔씩 미국을 힐난하고 황교안과 나베, 개독을 비난하다 주변에 눈총을 받아요. 6번 마눌님에게 늙은 데다 철까지 없다고 일주일에 1번은 꼭 쫓겨나요. 그래도 싸가지는 잊지 않느냐며 유들유들 살아요. 라고 일상을 전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중간 이상 가시는 것 같은데요. 중간 이상 가십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재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변혁의 힘으로서의 중간 계층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방송을 이렇게 찾아와서 들어주시는 분들은 그 원동력의 정말 한 축으로서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계신 분들이 아닐까. 그렇죠. 그냥 감히. 예.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중산층이라고 해서 저는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 재산 관계, 그러니까는 그 직업이든 아니면은 뭐 그 재산 뭐 이런 것들이 인프라, 그러니까 밑에 이제 저변에 깔려 있어야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다른 문화 활동도 한다든가 뭐 이런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인 생활을 누려야 된다는 어떤 그 베이스지.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기준으로 그렇죠. 봤을 때. 그리고 근데 거기에만 머무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네네.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어떤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먹고 살 만큼 벌고 재산도 어느 정도 모으고 그럼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사실 우리가 이제 자본에서 잉여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인문학에서는 그 잉여 가치라고 하는 것이 꼭 이 돈의 캐피탈 문제에서만의 그 잉여 가치를 얘기하지 않고 그 인간의 그 윤리 차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뭐 투자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 이전에 우리는 이거를 욕망이라고 부르는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자가 네. 배가 고프면 뛰어가서 뭐 영양이든 뭐 잡잖아요. 네. 근데 배가 많이 고플 때 뛰어가지 적당히 고프면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저걸 잡어 말어. 배가 부르면 안 잡아요. 안 잡죠. 네. 왜냐하면 가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너무 배가 고프면 내가 달려가면서 소비하는 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에너지를 소비해 가면서 내가 저걸 잡어? 그걸 이제 아무리 동물이지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뛰어가면서 잃어버리는 그 에너지보다 저걸 뛰어가서 잡아서 먹으면 에너지가 더 크다. 다시 말해서 그 가치가 더 높다. 그럴 때 이제 뛰어가는 거죠. 이제 그거는 동물에게도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 욕망, 네네. 이제 그거를 잉여 가치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그 잉여 가치라고 하는 것은 동물 수준의 단계예요. 사실은 이건 문화적인 수준까지 못 가는 어떤 아주 기본적인 단계인데 그래서 이제 꼭 이게 돈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그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 잉여 가치라고 하는 것.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까 이제 그다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거기서 이제 머무르는 경우가 있죠. 네. 약간 이제 그 재산 관계라든가 이런 거였을 때 그 차원에서는 중산층이 될지 몰라도 여기서 이제 내가 이제 여유로운 삶을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분처럼 1년에 몇 권 책을 산다던가 아니면은 뭐 또 무슨 코인 노래방 이게 재밌잖아요. 그런 즐긴다던가 그런 거 없이 글쎄요. 이건 사람에 따라 사람의 다를 수는 있는지 몰라도 돈을 버는 건 좋은데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떤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 모으는 것 자체는 뭐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중간층 이상은 가시는 것 같은데요. 네. 49층에서 9층에 사시는 19층에 사신다는 딱 중간이. 예. 그거는 아재 개그신 거죠. 아, 그러게요. 네. 어쨌든 이렇게 또 이야기 들으시고 이야기 나눠주시고 하늘을 보아요님도 감사합니다. 이야기 전해주시고 이슈탈님 등등등 딸기조아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이 방송은 인문결 TV이고요. 팟캐스트, 팟빵, 파티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다양한 TV 채널들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좀 홍콩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네. 저희가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이 6월 11일입니다. 근데 이 홍콩에서 지난 주말에 예, 굉장히 큰 대규모 시위가 열려서 많은 분들이 좀 이슈를 잡고 계신데요. 네. 100만 명이요? 네. 9일이요? 안 믿어지죠. 네, 그러니까 홍콩이 1000만 명이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죠. 730만 명이 좀 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7분의 1이 길거리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뭐 신생아나 아주 어르신들 그죠, 빼면 빼야죠. 네, 그냥 나올 만한 분들은 다 나오셔서 그렇죠. 무엇을 위해 나오신 건가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러니까 왜 나왔는가? 그러니까 사실 이 홍콩의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홍콩이 원래 이제 옛날에 중국 땅이었다가 아편 전쟁으로 영국령이 돼버렸죠. 그렇죠. 패하면서 영국령이 됐다가 그 영국령으로 갈 때까지만 해도 거긴 그냥 시골 아무것도 없는 그런 땅이었는데 이게 사실 홍콩을 봤을 때 20세기의 한 세기 동안에 어떤 그 자본주의와 그 역사상에서의 공산주의 사이에서의 그 패배, 공산주의의 패배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근데 물론 이 얘기를 이제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역사상 있었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서의 그 싸움에서의
그 여실인 그 결과. 네. 그러니까 그 똑같은 땅덩어리인데 그 영국령에 있는 동안에 홍콩은 엄청난 번영을 누렸죠. 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다시 중국에 반환을 했는 97년도에 네, 했죠. 근데 이제 97년도에 반환을 했을 당시에 중국의 이제 전체 GDP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전체 중국 GDP 대 비율 거기에 비해서 홍콩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였냐? 18%가 넘었어요.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중국 전체 땅덩어리에서 네네. 홍콩 요만한데 그렇죠. 18%가 넘었던. 근데 지금은 3%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을 한 것이고 홍콩의 미래 이 홍콩인들이 자신들의 그 미래를 불안하게 느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경제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인데 두 개가 물론 연결돼 있을 수 있지만 경제적인 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중국에 이양이 됐을 때는 18%가 넘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으쓱하면서 들어갔겠죠. 중국도 우리한테 함부로 할 수 없고. 근데 지금은 3%가 안 돼요. 그러니까는 홍콩 입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우리를 대할 때 저건 뭐 있으나 마나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 관광도 물론 그렇지만 금융이라든가 이게 사실 그 아시아에서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이런 곳이 어떤 그런 금융 이런 것의 어떤 그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미 그 상하이라든가 이런 곳을 금융의 중심지로 키우고 있고, 예, 그러면서 이제는 홍콩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도 생각할 수 있을 정도가 예.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 이제 중국으로 이양됐을 때보다. 네. 그러니까는 그런 불안감이 있죠. 우리의 미래는 그럼 뭐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특히 젊은층에서는 굉장히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 중국에 이양된 이후로 중국의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땅값이 훨씬 더 많이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의 땅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재산을 많이 불렸죠.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50, 60대, 70대 뭐 이런 분들은 거기 홍콩에 뭐 땅을 가지고 있던가 네. 아파트를 가지고 있던가 이런 분들은 뭐 이제 남은 여생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땅값이 그 뒤로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네. 근데 그렇게 올라간 뒤로 지금 젊은 세대는 그렇지 않은 거죠. 땅값은 무지하게 올랐는데 그 경제적인 미래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위 세대에 비해서 밝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특히 젊은층이 네. 미래가 이제 불안해지는 그런 게 있죠. 그게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 이제 정치적인 문제는 뭐 다 짐작하시겠지만 영국령에 있다가 중국령으로 갔을 때의 정치적인 불안감은 그럼요. 네, 우리가 이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 거잖아요. 당시의 기억을 하면 그러니까 캐나다로 많이들 홍콩에 있는 그렇죠. 분들이 떠나면서 밴쿠버가 홍쿠버로 변하는 그 시기가 아마 97년 전후였던 맞아요. 그때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도 이민 오신 분들 많이 있고 뭐 유명 인사들 중에서도 뭐 여러 나라에 이렇게 이민을 많이 지금도 홍콩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기회가 오면 나는 떠나겠다. 차라리 떠나겠다라는 분이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제적인 영향도 있지만 가장 큰 게 좀 정치적으로 중국령이 되면서 불안함을 느낀 분들이 많았기 때문이니까. 자유를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들의 정치적인 자유를. 사실 그게 한번 터졌었죠. 2014년이었죠. 그 우산 소위 우산 혁명이라고 부르는 그 당시에 이제 젊은 대학생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 사실 왜냐하면 중국이 처음에 이 홍콩에 약속을 한 것은 소위 일국이제, 일국양제. 그러니까는 그래 뭐 우리는 중국으로 하나는 하나지만 너의 자치권은 인정한다. 체제는 너희 하던 그대로 인정한다. 우리식으로 안 따라도 된다. 이게 이제 약속이었죠. 홍콩 시민들이야 믿었죠.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중국이 조금씩 점점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말을 바꿨다 그럴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국 이체제는 경제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지 정치적으로는 그냥 사회주의 국가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그 홍콩 사람들이 그거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바꿨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으면 홍콩 사람들이 그래도 믿어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그런 명칭으로서의 사회주의, 역사상에 있는 명칭으로서 사회주의 이념을 얼마나 실현을 하고 있고 또 사회주의라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건 또 제외하고 말이죠. 그냥 그 사람들이 사회주의라고 하니까 부르니까 그냥 사회주의라는 거. 그 차원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원래는 간선제로 그 뭐 장관급인데 네. 그 중국 중앙 정부로 따지자면 장관급인데 이제 홍콩의 최고 수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 사람을 옛날에는 이제 저 간선제로 뽑았는데 이게 직선제가 되긴 됐어요. 네. 근데 직선제면 국민이 직접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후보자를 아무나 못되고 그 애국자 우리 또 애국 그러면 또 우리 또 애국 무슨 뭐 있잖아요. 애국자만 후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애국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중국 정부에서 추천한 그러니까 1,200명의 그 후보 위원회 이름이 정확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위원회가 있어요. 후보를 정하는 위원회가 그 1,200명이 선출을 해가지고 이제 저기 2명, 3명 정도가 이렇게 후보에 오르면은 그 사람들 놓고 직선제예요. 그러니까 직선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저희 그 전두환 정권에서 노태우 정권 넘어가고 이럴 때 60항쟁 이루어지고 이랬을 때 그 당시에 약간 체육관 선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오버랩돼서 생각이 그렇죠. 나더라고요. 보면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때는 물론 조금은 다르죠. 거기는 체육관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 뽑는 거지만 여기서는 그 사람들끼리 대통령 뽑는 건 아니고 전체 홍콩 주민이 뽑지만 그 후보자는 후보 자체가 중국에서 추천을 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직선제냐. 당연히 불만을 갖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야금야금 이제 중국이 계속 간섭을 하니까 결국 이제 터진 것이 이제 우산혁명 그때 그랬는데 그대로 큰 어떤 그 비극적인 어떤 저 사태가 일어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진압이 됐죠. 근데 그 세대들이 이제 많이 이제 그 나이가 더 됐죠. 2014년이니까 지금 몇 년이 흘렀잖아요. 한 5, 6년 정도 그러니까 흘렀으니. 청년 세력, 정치적인 어떤 그 저 역량을 좀 더 과거에는 대학생이었다가 이제 그런 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뭐가 이제 그 문제가 됐었냐면은 범죄인 인도 법 이게 이제 개정이 됐는데 그 법이 뭐냐면은 우리 범죄인 인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최근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홍콩 사람이 대만에서 애인을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대만에서 잡으려고 해도 범죄 인도 조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범죄인 인도 법을 이제 개정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대만과 중국과 홍콩과 뭐 마카오와 이런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이제 홍콩 국민들에게는 뭘 자극을 했냐면 지금까지 계속 이제 불안해하던 참에 이게 그런 어떤 그 아까 같은 살인범이라든가 어떤 자범 이런 게 아니고 파렴치범 이런 게 아니고 만약에 정치사범이라면 그러면 이건 중국이 그 자기들 입맛대로 마음대로 홍콩에 저기 도망을 가도 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는 정치적인 어떤 망명 얼마든지 잡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게 이제 홍콩 주민들 자극을 한 거죠. 그러면서
쌓이고 쌓이던 것이 결국 폭발을 해가지고 이게 사실 4월 달에도 한번 그 똑같은 문제로 네. 저 시위가 있었는데 네네. 지난 주말에 그러니까는 9일인가요? 예, 9일. 9일 그때 정말 그 주최 측 추산으로 100만 명이 근데 그 경찰 추산으로 24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차이는 왜 이렇게 많이 나요? 저희 촛불 때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이게 공간 안에 몇 명이 네, 그 네, 계산으로. 네.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잖아요. 네. 모든 걸. 네. 그런데 경찰 추산으로 24만 명이라 하면은 이거는 이미 어마어마한 그것도 예. 그렇죠. 경찰이 그 정도 얘기했다는 네, 것은 네. 어마어마하다는 네.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100만 명이 넘는 그 인파가 거리로 나왔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그때 그 촛불 시위 때 200만 명 이랬잖아요. 예, 예. 근데 홍콩 730만 명 중에서 네. 100만 명이 나왔다는 거는 이건 네. 어마어마한. 그리고 아까 지적하셨지만 아이들이 나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노약자가 나오지는 않았을 네. 거고. 그렇다면 사실상 진짜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그 우산 혁명 때는 그 대학생 중심이었다면은 이번에는 학생들만 나온 게 아니고 전체 홍콩 시민들이 같이 이제 발벗고 나서는 예를 들어서 돼버렸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시위에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잘 안 나오시잖아요. 이번엔 사업가, 무슨 변호사 등등,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주도층이라 그럴까요? 네. 이런 사람들이 모두 같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이죠. 이거는 그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홍콩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범도 범인 인도 대상에 포함이 돼버리면 네.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정치 경제 면에서 불안한 점을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이제 정치적인 문제에서 홍콩에서의 어떤 민주주의는 사라질 것이다라고 그 시민들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절박한 마음에 나오셨는데 네. 근데 뭐 그 이야기를 쭉 하신 것들,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인터뷰를 뭐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평화롭게 시위가 진행이 되고 밤늦게까지도 괜찮았었는데 결국 시위 막판에 그 시위대랑 경찰이 충돌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경찰이 이제 곤봉과 뭐 스프레이 가스로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자도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홍콩 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홍콩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가신 분들도 그곳에서 한 목소리로 네. 그것만은 안 된다. 홍콩의 민주주의가 너무 쇠퇴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근데 보면 2014년에 우선혁명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해버리겠다 하면은 뭐 답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때하고는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 네. 그때는 학생들 중심이었는데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은 그 학생뿐만 아니라 그 기성 세대까지 모두 나왔다는 거. 그리고 일단 그 산술적인 숫자만으로도 네.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잖아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중국이 그렇게 이렇게 편안한 그런 시기가 아니란 그렇죠. 말이에요. 미국하고 아주 예.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니까. 예, 무역 전쟁이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의 그 소위 중국몽, 차이나 드림을 향해서 막 가던 그런 중국이 최근 한 몇십 년 사이에 가장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덩샤오핑의 개혁 이후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네. 미국은 지금 전방위로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처음에는 아마 그 시진핑 주석도 저 정도까지는 그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 밖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전방위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네. 그 이게 자칫 또 어떤 나쁜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되는 거죠. 말 그대로 내우외환이 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이게 그 쉽게 중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러니까 12일에요. 범죄 인도 법안 표결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그러니까 홍콩 입법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제 이후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쉽게 예전처럼 그냥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법안은 통과될 수 있는데 네. 제 말은 그랬을 때 이제 시위가 격화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이걸 이제 시위를 진압하는 어떤 그런 것을 쉽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그런 네. 예상이라는 것이죠. 예. 그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는 게 중국 입장에서 앞서 말씀하셨듯이 네오 외환을 겪고 있는 시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네. 외환 가운데 하나인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의 무역 분쟁을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홍콩에서의 이런 움직임도 미국이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뭐 모든 것은 가능하죠. 네. 그리고 미국이 그런 빌미를 전 세계에서 많이 이제 주기도 했고 네. 모든 것은 가능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냐면은 정통성, 정당성 이거를 누가 이제 더 많이 보유를 하고 있냐 이건데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에서 베네수엘에서도 그런 의심이 있고 그 전에 물론 쿠바에서 당연히 그렇게 했고 굉장히 공작을 많이 했죠. 그 중남미에서 그런 공작을 많이 벌였고 서아시아에서 많이 벌였고 한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신들의 어떤 그 국익에 따라서 행동을 취해왔고 그러니까는 어디나 그럼 뭐 러시아나 과거 소련은 안 그랬는데 당연히 그랬고 네. 중국은 안 그랬는데 당연히 중국도 그렇고 네. 다 그러는데 우리가 명분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분 싸움에서 다른 예를 들어서 구소련이나 현재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미국이 더 명분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가장 본능적이고 기본적인 그 자유라고 하는 네. 것.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명분 싸움에서 지고 있기 때문에 설령 홍콩 뒤에 미국이 뭔가를 조정을 한다고 한들 이 명분에서 그러니까는 그렇죠. 뭐 명분 싸움에서 중국이 큰 그게, 소리를 낼 만한 그렇죠. 그게 안 된다는 없어요. 것이죠. 그리고 이 미국이 아까 제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중국과의 싸움에서 처음에는 이제 관세로 계속 시작을 했는데 근데 중국이 관세로 맞서다가 중국은 실탄이 다 떨어졌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훨씬 수출을 많이 하니까 관세를 같이 물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중국이 그렇죠. 더 손해를 네. 보죠. 중국은 실탄이 다 떨어졌고 미국은 아직도 남아 있고 거기다가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화웨이를 갖고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한번 우리가 다룬 적이 있었나요? 아직 없었나요? 따로 다뤄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미중 무역 전쟁, 중미 무역 전쟁 이걸 한번 따로 다룰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러면 따로 이용준 교수님이랑 역사적으로 좀 고찰을 해보긴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현실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지는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화웨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맞아요. 난리죠. 네. 근데 이제 어쨌든 미국이 다시 화웨이까지 이제 건드렸고 화웨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쪽도 공작, 저쪽도 공작, 어디가 뭐 진실이냐 없죠 사실. 그렇지만 그 명분 싸움에서 중국이 지금 훨씬 불리한 건 사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화웨이가 그런 그 이상한 어떤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그러니까는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의 기업들이 얼마나 또 좀 파렴치한 집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 명분 싸움에서 더 뭐라고 할까요? 더 정당성을 미국이 조금 더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화웨이가 중국 정부하고 무슨 어떤 그 뒤에서 뭐가 이게 투명하지가 않잖아요. 네. 이제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물론 미국 기업이 다 그럼 투명하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상대적 우위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미국 기업이 다 뭐 투명하다는 건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화웨이를 이제 건드렸죠. 이것도 미국이 지금 결코 불리한 싸움은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최근에는 그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이거는 과거에도 실수로 가끔 그런 대만이라는 국가 뭐 이렇게
한 적은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실수로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극을 중국을 자극을 한 거죠. 그러면서 중국한테 하여간 쓸 수 있는 모든 무기는 전부 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하나씩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무기도 있다, 이 무기도 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그 홍콩까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명분 싸움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 녹음을 하고 있는 날짜가 11일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6월달이 참 좀 거시기해요. 어떻게 거시기한가요? 6월 4일이 천안문. 그런데요. 네, 올해가 또 천안문 사태 30주년이 되는 해였죠. 그 다음에 이제 7월 1일이 그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날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6월 이 한 달이 중국 입장에서 계속 긴장. 아까 이제 그 10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이 잘못 건드렸다. 7월 1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홍콩 시민들 입장에서는 7월 1일이 항상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어떤 기점이 되는 그렇죠. 그런 날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국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7월 1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지금 그리고 이제 미국을 포함을 해서 전 세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이 어떻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주시하고 있으니 그렇죠.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이 무역 싸움에서 결국은 그러니까 저는 참 그 어느 쪽이 더 세냐 어느 편을 들어야 되냐 이런 건 참 그 너무 그래서 그렇게 꼭 얘기를 해야 되나 싶어요. 그 어쨌든 확실한 것은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그 수입 수출 특히 수출에 중국 편중이 심한 건 사실이죠. 그거는 우리가 개선할 필요는 있는 것 같죠. 전 세계적으로 중국 편중의 어떤 그 수출 그리고 수입 관계에서 조금씩 다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물론 그러고 있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공장들을 많이 베트남으로 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은 지금까지 중국을 이제 그 공장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중국을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신들 표현대로 하면 우리식 모델, 서구식 모델로 해가지고 개방 국가로 유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중국과의 관계를 미국이 이제 그 70년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소련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니까 중국을 잘 자기 편으로 유도를 하면은 미국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게임이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에 공을 들여서 이제 중국을 그렇게 이제 핑퐁 외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해왔고 많은 유학생들도 받아들였고 많은 이제 상거래도 했고. 그랬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자면은 배신감을 느낀 거죠.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계속 말하는 것처럼 스파이 짓을 하고 있다. 훔쳐간다. 네, 그냥 훔쳐가는 게 아니라 이 연구원 그리고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 이런 사람들 전부 전방이 스파이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모든 것을 빼가고 있다라고 미국에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도 굉장히 저는 전근대적인 것 같아요. 성벽 다 치죠 그러면 뭐 못하게.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에 또 그 스타일도 있고 하니까는 그래서 어쨌든 그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고 이게 이제 과거에 80년대에 일본이 그랬듯이 미국이 쌓아놓은 어떤 그 탑에 일본이 슬금슬금 기어 올라오다가 이것 봐라 이제 이게 넘어서게 생겼네 이렇게 이제 80년대에 잠시 그랬었죠. 그러면서 미국이 한번 손을 봐준 적이 있고 그러면서 일본의 엔화가 갑자기 폭 뛰어가지고 그 뒤로 한 10여 년을 일본이 그냥 바로 그냥 고생을 했죠. 일본은 바로 꼬리를 내렸죠.
그러니까 중국이 소위 말해서 중국몽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G2 곧 G1 미국을 넘어선다 이런 얘기를 너무 이제 그 큰 소리를 떠든 거예요. 미국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 손을 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 한 개인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은 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네. 처음에는 우리가 트럼프가 진짜로 좀 뭐라고 할까 즉흥적인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은 트럼프의 생각이 아니네. 미국의 전략적인 어떤 그 전방위적 공격이네. 이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정황상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게 그 트럼프 정권과 무관하게 적어도 10년은 갈 싸움 같이 보인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게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중국의 어떤 그 딜레마라 그럴까 참 넘어서기 힘든 현재 입장에서는 그게 아까 이제 7월 1일 홍콩 얘기, 6월 4일 그 천안문 이 천안문 사태라고 하는 것이 30년 전에 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시는 분은 어느 정도 아시고 거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은 중국이 저의 이제 해석을 곁들여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중국이 이제 과거에 마오쩌둥 체제 이후에 그리고 마오쩌둥의 전반기 후반기가 조금 달랐고 그러면서 문화혁명 이후로 중국이 굉장히 성공적인 길을 갔다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단계로 들어섰죠. 그러면서 위기감이 이제 쌓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길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뭐냐면은 개방의 길로 들어서서 개방 길로 들어선다는 것이 자본주의적 요소를 우리가 좀 받아들여서 중국을 이렇게 변화를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그 공산주의 이론에서 뭔가가 이제 그 부조리가 있었다는 것을 그거를 개선을 해가지고 나아가야 되느냐 두 가지 길이 있었을 네네.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덩샤오핑은 당시에 덩샤오핑이 이제 그 오랫동안 실권자였고 네네. 사실은 덩샤오핑이 이제 현재 중국을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마오쩌둥과 뭐 양대 중국의 현대 중국의 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덩샤오핑은 그 중국을 흥묘백묘 뭐 하면서 어쨌든 간에 뭐 쥐만 잡으면 됐지. 네네. 고양이. 예. 그렇게 이제 그 노선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즈음에 그런 노선을 놓고 어떤 그 갈등이 있을 그럴 당시에 중국에서는 당시에 이제 총석이었던 사람이 이제 후야오방이었는데 이 사람이 지금은 사실 그 지금도 그런데 당시에도 그 특히 젊은 층으로부터 이제 좀 존경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는 반부패의 그 노선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실각을 하죠. 그리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고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 중국의 이제 청년층에서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이 사람을 추모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커지면서 그 장례식에서 이제 많은 시위대가 이제 모이고 이렇게 되면서 중국 정부를 긴장을 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의 그 노선 싸움이 뭐였냐면은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떡하지? 그랬을 때 그 덩샤오핑의 입장은 뭐였냐면은 그 학생들을 지금 그 다 들어줄 그럴 때가 아니다. 우리는 아까 흥묘백묘가 이제 그런 거하고 그 맞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갈 길이 멀다. 그런 거 학생들 그 다 들어주고 있을 때가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강경 진압을 택한 거죠. 목소리를 무시했죠. 그렇죠. 네, 네. 근데 반면에 아까 이제 그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했던 후야오방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자오찌양 그 뒤를 이었던 총석이 같은 경우도
학생들의 말을 좀 들어야 된다, 경청을 해야 된다. 역설적으로 이 두 사람은 좀 더 그 공산당 이론에 더 가까웠던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 네. 덩샤오핑은 좀 자본주의적인 그런 그 색채를 더 중국에 빨리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실각이 된 다음에 죽었고 그 두 번째 자오지양도 바로 실각이 됐죠. 그러면서 강경 진압 쪽으로 갔고 그 당시에 자오지양은 하필 또 북한에 와 있었어요. 북한에 와 있는 상황에서 네. 저 천안문 사태가 이제 점점 저 극에 달아올랐고 네. 그 사람이 자오지양이 돌아갔을 때는 상황이 많이 이제 이미 그 유명한 말 있죠. 여러분 내가 너무 늦게 왔습니다라고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강제 진압을 하면서 현재의 중국이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의 중국은 그 최근에도 그 고위 관료 그 사람이 국방 장관급이죠. 국방부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최근에도 그 상하이 안보 포럼인가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했었죠. 그런 질문을 받았죠. 그 왜냐하면 그때가 또 이제 딱 그 천안문 사태 30주년 될 때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받고 평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거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 지금을 봐라. 이렇게 해서 중국이 G2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취지를 얘기를 하죠.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중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중국은 지금까지 그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그렇죠. 예, 그 인터넷이나 이런 곳에서 검색조차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네. 특히 이제 그때가 되면 6월 초가 되면은 뭐 해도 그냥 그런데 만약에 그럼 잘 된 거라면 기념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도 못하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추모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도 못하죠. 기념도 못하고 추모도 못하고 뜨거운 감자로 그냥 계속해서 그냥 이게 가만히 덮어놓고만 있는 거라는 건데 이게 언제까지 덮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의 중국은 그러면은 그 이후로 제가 아까 이제 그 자본주의적 그 가미를 한 것이 이제 덩샤오핑의 그 방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면에 후야오방이나 자오찌민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오지양 같은 사람 경우에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공산주의적 그 이념에 더 있었던 사람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의 중국은 공산주의 이념도 버렸고 자유주의 사상을 들여온 것도 아니고 뭐냐면은 전체주의적 국가 자본주의 국가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맞네요. 맞네요. 그래서 현재의 중국이 바로 문제점이 아까 이제 그 사람 그 결과적으로 천안문 사태를 잘 수습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 중국 당시에 인민해방군이 군대가 들어서 진압을 한 것이죠. 근데 중국 현대 역사상 군대가 인민을 진압한 건 그때가 유일해요. 우리나라는 있었지만. 맞죠. 그러니까 인민해방군인데 이름이 인민해방군인데. 인민해방군이 인민을 향해서. 그렇죠. 그때가 유일하거든요. 중국은 이게 굉장한 어떤 상처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희생을 한 결과물이 현재의 중국이냐? 저는 그게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만약에 공산주의 노선이냐 자유주의 노선이냐의 투쟁에서 어떤 어느 쪽을 택했더니 중국이 어떻게 됐다가 아니고 지금은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주의인데 그렇죠. 전체주의적 국가 자본주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화웨이 문제도 바로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하는 자본주의 소위 우리가 정실 자본주의라고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커튼 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런 굉장히 자본주의 중에서 위험한 자본주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뭐 그나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미국은 선거에서 바뀌어버리지만 중국은 절대로 안 바꾼다. 그 사람 말만 나를 뿐이지 새슬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그 전체 아까 말씀드린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고에서는 지금 위기 상황이다.
중국 인민이여 뭉치자라 얘기하면 쫙 뭉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전시에는 민주주의보다 이게 전체주의가 유리하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중국이 오래 버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도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까지 역사상 전 세계 우리가 다 보시면은 전체주의와 경제적 번영이 잠시 뭐 2, 30년은 지속될 수 있어도 그게 50년, 60, 70년 지속된 그런 예가 없죠. 우리나라를 봐도 박정희식 경제발전 논리가 약간 전체주의적인 국가자본주의를 그렇죠. 굉장히 이끌어갔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역사가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다른 부패를 낳고 다른 부작용을 낳으면서 또 사라지고 네. 다른 게 또 대체가 되고 이러는 걸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오지양이나 그 전에 후야오방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 제일 그 우선시했던 것은 당시 부패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척결하자는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 초기에 굉장히 부패 척결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좋았죠. 뭔가 좀 되나 보다. 근데 결국은 자신의 집권을 더 탄탄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으로 썼다는 그런 식으로밖에 지금 해석이 안 되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중국을 좀 약간 이제 나쁘게 표현을 해서 이제 했지만 다시 미국 쪽으로 시선을 바꿔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렇게 변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듣는 나의 또 다른 공장이 그렇죠.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뛰어넘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일본 보이니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니까 깨갱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는 충실한 그 서구 자본주의 시스템에 의해서 어떤 그리고 이제 자신들이 믿는 자유주의,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자유주의라는 걸 진짜 미국이 그런가라고 우리가 의심할 수는 있지만 저는 이제 아까부터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있잖아요. 상대적 그 명분 그거는 분명 저기 냉전 체제에서 저쪽 그 중국 저 소련과 중국 그 축보다 유럽과 미국 그 축이 더 명분은 쌓고 있었다. 그거는 이제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주의로 이끌려고 했는데 오히려 지금의 시진핑 취지에 들어와 가지고는 더 전체주의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나마 지금까지는 중국이 덩샤오핑 때만 하더라도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이렇게 그 끝까지 뭐 집권을 하고 자신의 뭐라 그럴까요? 그 세력만이 이렇게 남겨둔 뭐 그렇게는 생각을 안 했었죠. 그러니까 중국이 과거에는 아무리 일당 독재라 하더라도 그 당 안에서는 권력이 왔다 갔다 해왔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덩샤오핑 이후에 장쩌민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후진타오나 이 시진핑 넘어오는 데까지도 계속 그 소위 그 3대 세력이라고 하는 태자당, 그다음에 공청단, 공산당, 청년당, 그다음에 상하이방 여기서 이제 권력을 왔다 갔다 이게 서로 견제를 하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진핑까지 왔는데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 이번엔 상대 세력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디로 넘어가야 되는 이게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난번 그 시진핑 주석이 중국의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이렇게 딱 끌어올리는 그 차원에서 그 선에서 저기 다른 세력들을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시진핑이 영구 집권으로 가겠다는 그런 포석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바로 그때였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 현재의 중국을 보면서 자신들의 체제로 이렇게 이끌려고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긴 틀렸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거고.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의 그 얼마 전에 새로 그 국무부의 정책기획국장, 국무부의 정책기획국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국무부 장관이 우리네 식으로 하면 외교부 장관이잖아요. 미국에서는 가장 막강한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가장 강력한 그 부서죠. 그러면은 그 국무부에서도 어쨌든 그 브레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바로 이 사람이 국무부의 그 정책기획국장이 어떻게 보면 그 국무부 안에서도 가장 브레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네. 이름이 벌써 그렇잖아요. 정책기획국이라고 하면은 이름이 뭐예요? 카이론 스키너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저 상당한 저 오른쪽으로 많이 가 있는 이데올로그예요. 교수 출신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국무부의 새로 그 정책국장이 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 사람이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그렇고 굉장히 강경파에 속하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새로운 문명의 충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하고의 미국과의 관계가. 그렇죠. 그러니까는 문명의 충돌로 본다는 것이죠. 세상에. 그러니까 중국을 아까 이제 미국의 시각을 그대로 이제 대변을 하는 것이죠. 네. 이 중국이 우리식의 그 시스템으로 들어올 의향이 전혀 없고 완전히 저들만의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서려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를 눌러 앉히려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미국 입장에서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결국 미국과의 그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네. 단순히 그 적자가 너무 커서 이거 좀 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네요. 처음에는 트럼프가 이제 거기서 시작했나라고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 그건 아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게 흐르는 맥락을 봤을 때는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10년은 가지 않겠는가. 물론 10년 동안 계속 위기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 그 사이에서 그 또 세계 경제를 파탄내지 않겠죠. 적당한 선에서 뭐 좀 악수하는 것 같았다가 또 때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적어도 10년은 가지 않겠는가 이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의미로 예상 외로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아마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네. 그 샴페인을 이렇게 막 따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미 몇 병은 땄죠. 그런 와중에 지금 딱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내우 외환 미국으로부터 떠들어 맞고 있는데 그때 또 홍콩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아마 고민이 깊을 겁니다. 네, 저도 문명의 충돌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신선한 해석으로도 느껴졌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그 인천대 장정하 교수가 그러니까 홍콩과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분이 그 방송 말미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뭐 워낙 거기 시간 없어서 짧게 끝나는 인터뷰들이 많은데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콩에 굉장히 어찌 보면 홍콩인들이 중국에 대한 애국심도 많이 생겨나고 있던 그런 타이밍이었었대요. 요즘이. 근데 최근에 약간 중국에서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홍콩 사람들한테 중국에 대한 공포를 키우게 하고 또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정치에 대한 무력감이나 냉소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홍콩 문제, 뭐 중국 문제 굉장히 출로가 안 보이고 답답한 암담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끝에 좀 잠깐 하셨어요. 근데 그냥 그 방송을 듣다가 상황이 그렇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정치에 대한 무력감이나 냉소가 얼마나 무서운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 어느 사회나 빗대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좀 답답한 현상들 보면서 저 사람들 왜 저래 이러면서 오히려 정치에 대해서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래 이러면서 냉소하고 또 몰라 그러고 무기력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러고 돌아서는 분들 상당히 주변에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거 보면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정치하고 화장실하고 비교 자주 하잖아요. 그 조금만 피곤해도 그 치우기 싫어져요. 제일 치우기 싫어지는 게 화장실이잖아요. 네. 청소하기 싫어지는 게. 네. 근데 안 하면은 제일 많이 더러워지는 게 또 화장실이고. 그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권리와 주권. 그러니까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권리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 의미에서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그 모든 권리를 포함을 한다면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으로서의 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권자의 역할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옆으로 이제 확장시켜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 우리나라가 지구촌에서 아직 주권 의식을 안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권리 차원으로만 그 우리는 그 지구촌에서 받아먹을 권리에만 국한을 해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엄연한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상당한 정치적, 군사적, 그 경제적, 문화적 힘을 가진 나라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그 지구촌에서의 주권 의식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바로 이런 거죠. 전 세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건 나는 알 바 아니고 우리랑 상관없어. 뭐 이렇게 해버리는. 그러다가 뭐 좀 커지는 것 같으면 그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라고 해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그래? 그럼 대비해. 근데 그런 영향 미친다 없다 그러면 그건 뭐 나 알 바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국제 동향을 그런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죠. 네.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예, 정치를 대하는 네. 그 자세라는 것이죠. 네.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인데 그러다가 나한테 뭔 상관이 있을 것 같은데 아파트 값 뛴다 이러면은 관심을 가지죠. 땅값 뭐 떨어진다 올라간다 그러면 정책에 관심을 가지는데 나하고 뭔 상관인데라고 하면은 그냥 난 모르겠고 이거 그거 알아서 하겠지 뭐. 그리고 제일 하기 쉬운 말이 아유 정치하는 놈들. 그러고서 그냥 끝내버리시는. 그냥 그러면 너무 쉬워요. 맞아요. 아유 정치하는 놈들 다 똑같아. 너무 쉬운 말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주권자의 역할을 포기하는. 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과 똑같은 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권 의식을 가지느냐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주권을 가진다는 것이 이렇게 그냥 얻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오늘 우리 지난 9일에 있었던 6월 9일에 있었던 홍콩에서의 그 중국과의 범인인도 협정 개정안에 대한 중국 그 홍콩 시민들의 그 시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지구촌 어디에서 일어나도 진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었던 것 같고요. 6월 12일에 표결이 되고 앞으로 또 홍콩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도 좀 생각을 하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이 시간도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